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간밤에 이 며칠 튀어오르던 미국 증시가 주춤했죠. 좀 내려가면서 우리 증시 어떨까 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 또 우리 증시도 살짝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700선을 회복한 오늘 하루 우리 장이었습니다. 뭔가 지난주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장, 오늘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데일리 이슈 오늘은 딱 한 개 잡아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달러 얘기입니다. 달러. 지금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1,405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장중에는 1,400원 밑으로 갔습니다. 달러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번 화요일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난주, 그러니까 달로 봐도 지난 분기이자 네. 9월 달 말까지는 세상 없이 정말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 정도의 엄청난 하락장이 좀 연결이 됐고 네. 그게 좀 부수돼가지고 금리라든가 환율 부분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뛰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 만기 국채물 같은 경우가 4%대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갔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 빠른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지난주 후반 거의 금요일장부터 장은 빠지고 있었지만 금리가 하락해서 한 3.6%대까지 내려가는 면이 있었고 네. 달러 인덱스도 114대까지 올라갔다가 110 초반까지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이제 최근 이슈 중에 시장을 변동성으로 이끌었던 이슈가 영국의 파운드와 급락 이슈였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달러 인덱스랑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이번 연휴 사이 저녁 무렵에 영국에서 감세안이 철회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도화선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환율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오늘 장중에 순간적으로 1,400원을 하회하는 움직임까지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락인 것이냐, 그러니까 큰 폭의 상승을 앞두고 숨고르기 하는 거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현상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저는 극단적으로 좀 볼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게 현재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이 추세가 이번에 하락으로 끝났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렵고 네. 이 부분에서 다시 강하게 치고 가서 1,500원, 1,600원을 논하기도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표로 환율을 보고 유가를 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지만 이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특징이 이제 그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착륙이라든지 경착륙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을 쓰지만 지금 원달러 이제 다른 나라 환율도 마찬가지지만 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던 거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국 쪽에서 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그 감세 정책 철회로 급격하게 이제 급락했던 부분은 전부 이제 원복이 된 상태고요. 사실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디게 움직였지만 지금 오늘 좀 강하게 하락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의 반등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켜준 것 같은데 사실 1,400원 아래에서는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1,4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런 포인트들에서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방향성을 지금 꺾어졌다,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논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그러한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지금 증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경주마에서 잠시 후에 채권에 대한 얘기도 집중적으로 나눌 거거든요. 요즘 워낙에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도 이런 환율의 변화라든지 매크로 더 신경 많이 쓰죠.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일단 교과서에는 환율에 대해서 금리의 격차다. 네. 양국 간에. 따라서 이거 환율이 계속 오르면 원화가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여론들이 당연히 있고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경로가 또 있는데 환율이 이제 오르다 보면은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럼 가뜩이나 요즘 물가 불안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국내 물가도 높아질 테니 그러면은 또 한국은행은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좀 상방으로 압력을 이제 받기 때문에 채권 시장 쪽에서도 이제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환율이 많이 흔들리면서 나왔던 이제 최근 한 달간의 가장 큰 사건은 결국 이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하고 영국의 또 일종의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일본과 영국이 시장 개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유심하게 봤던 것은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늘 환율과 달러 가치의 큰 변곡점을 만들어 왔던 것은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와 같이 공조해서 개입을 했을 때였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태도를 잘 보면 공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은 일본과 영국의 현재 상황을 이해한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고 그 외에 공조 개입한다거나 달러의 강세가 미국이 너무 불편하다거나 그런 태도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현재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바이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물가를 좀 안정시켜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백악관의 통제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백악관의 통제를 받는 연준이 결과적으로는 보다 긴축적인 태도를 당분간 적어도 선거 때까지는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성도 당분간은 좀 달러 강세 쪽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라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전 요 한 가지 원인도 이 달러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달러의 어떤 상대적인 약세, 원화의 강세 이런 것들이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안정감을 좀 찾았다고 보고요. 외국인들 큰 수량은 아니지만 개인들 파는 대신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우리 시장의 반전을 채워주는 수급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9월과 10월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통계치를 보면은 40년 통계치를 내보면 미국의 S&P 지수도 9월 달 평균값이 가장 월별에서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10월 달은 굉장히 반전이 있었던 흐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심리적인 어떤 월별의 차이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영국이나 일본 쪽의 어떤 환율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대한 부분도 공교롭게 9월 말과 10월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자잘한 이슈까지 다 따져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기살리기 특명이라든가 몇 가지 이슈들이 다 포함이 돼서 오늘의 반등 그리고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은 아시아에서 제일 약했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독보적으로 혼자 1%대 이상의 상승을 만드는 또 아주 좀 특이한 그런 현상을 나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표를 보셨습니다만은 어제는 외인들이 팔고 나갔는데 오늘은 외인들이 사면서 주식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외인들의 힘이 막강해요. 그렇죠. 참 어제가 진짜 이제 증시를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좀 분통이 터지는 하루가 어제였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LG에너지솔루션으로 지수를 그래도 좀 잡아놓는 모습이 좀 있었다면 코스닥은 좀 추풍낙엽처럼 빠지는 모습들. 그런데 사실 그런 와중에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양상이었는데 어제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신용 물량이 털려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동시에 벌어진 현상이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이 18,000계약에 육박하는 이 선물 매도가 데일리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매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는 매도인데 참 특이한 점은 보통 외국인들이 대량의 선물 매도를 데일리 기준으로 발생을 시킬 때는 미결제 확정이라는 게 대폭 증가를 하게 마련인데 어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즉 주가를 하락하기 위한 새로운 돈들이 유입이 됐다라기보다는 기존의 포지션들을 규모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는 흐름이 어제였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개인들의 어떤 주식에 대한 강한 매수와 함께
어떤 종목들의 하락으로 이어진 게 어제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제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발생이 됐으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 뭐 그러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또 감싸는 양봉 형태의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내심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지켜봤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연계성을 갖고 소위 지금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이제 연준 피벗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연준 피벗이란 키워드 아래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타이밍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쨌든 간에 어제 그런 노이즈들을 약간은 또 상쇄를 시켜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한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시장을 봤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이슈로 원 달러 먼저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세계 경제 얘기할 때 유가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유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규모의 감산. 1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채권 쪽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네.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인플레이션은 사실 가장 간단하게 환산했을 때 결국 이제 유가가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라는 건 모든 재료와 서비스의 근본 원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결국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한 이틀 전부터 200만 배럴 감산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뉴스들이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예상했던 규모로 이제 나왔다 보여지는데 저희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펙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번 감산을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기존에 이제 오펙이 생산하기로 했던 목표 산유량이 있는데요. 그 산유량을 맞추고 있는 나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산유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오랜 기간 생산 시설 관련된 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과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돼 있고 결국 이번에도 저희가 유심히 봤던 거는 사우디의 할당량을 이제 봤는데 그걸로 이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말로는 뭐 100에서 200만 배럴의 이제 감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할당량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사우디의 할당량인데 그걸로 최종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50만 배럴 정도의 이 감산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이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서 50만 배럴 정도라면은 향후에 뭐 물론 수급적으로는 유가 상승 재료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제 중앙은행들의 긴축에 의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면도 있기 때문에 50만 배럴 정도의 감산이라면은 유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그렇게 유가 상승의 약재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얘기하는 100달러까지 간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면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고 이 난리인데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화가 났죠. 네. 예, 간밤에 뭐 표현을 굉장히 거칠게 쓰기도 했고 당장 이제 전략 비축유 뭐 1000만 배럴 풀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든은 11월 8일경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어떤 숙명을 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페크와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짬짬이식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표면적으로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70불대 중반까지 내려갔던 뭐 WTI 기준으로 지금 어찌됐든 한 15% 이상 단기에 올라 버렸거든요. 80달러 중반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유가를 잡는다고 해서 사우디까지 날아갔던 바이든의 행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무의미해졌고 뭐 표 계산하는데 다소 불리하게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만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세세하게 해주신 거를 잘 곱씹어 보면은 에이 뭐 저거 가지고 그렇게 유가가 많이 튈 거 아닌데 싶은데도 어찌됐든 최근 더디게 내려가고 있는 CPI에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가 이번 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11월, 12월 달 수치에는 또 반영이 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CPI가 여전히 더디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연준은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뭐 이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세 번째 하고
이제는 빅스텝 이렇게 또 뭐 피벗을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좀 혼란스러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면 이번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은 60% 정도로 자이언트로 간다 하는 건데 이건 뭐 거의 확실시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요. 사실 지금 거의 70% 가깝게 자이언트 확률을 보고 있고 이게 60에서 70을 좀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빅스텝 확률을 30에서 4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나왔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 피벗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패드워치의 자이언트 확률은 살짝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 반등, 연준 피벗이라는 깃대를 세우고 나오는 글로벌 증시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또 요 유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러한 증시가 반등을 하는데 유가를 비롯한 대표적인 원자재가 반등을 같이 보여주게 되면 이 피벗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근거가 좀 약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국한되고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이번 반등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뭐 200만 배럴 감산에 대한 조치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200만 배럴이라는 게 사실 그 코로나 직후에 유가가 마이너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에 970만 배럴인가 아마 감산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 이후에 최대 감산이라고 하거든요. 큰 수치긴 합니다. 뭐 앞서 뭐 사우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50만 배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찌됐든 지금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는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 반등이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증시의 반등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원자재의 흐름을 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엔에서조차도 너무 급격하게 금리 올리지 마라. 개도국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연준일 텐데요.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에 늘 보면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펼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예, 있고 반대로 다른 나라는 상관없이 미국은 뭐 번영의 섬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연준이 미국 내에 고용과 물가를 보고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이제 그 성명서 상에서의 몇몇 그 어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준은 미국 내에서의 통화 정책 그리고 결국 고용과 물가를 더 신경 쓰면서 움직이겠다는 쪽을 좀 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음 FOMC가 이제 11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간 선거 일주일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중간 선거 직전인데 뭐 금리 75bp 올리겠어?라고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중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75bp 인상을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은 물가에는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는 있거든요.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도 사실은 유가를 보고 있지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내에서 상당히 어떤 기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물가 발표 때 신경을 크게 사람들이 썼고 충격을 크게 줬던 게 바로 이 거주비였었거든요. 근데 이 거주비는 굉장히 오묘한 성질이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에 굉장히 후행하거든요. 근데 이 집값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값을 반영해서 거주비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올라갈 건데 문제는 이 집값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보통 악재만 반영할 때가 있고 이제 호재만 반영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호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미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주거비 떨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호재성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코어 물가를 보아하니 거주비가 여전히 이렇게 높네. 얘는 코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당분간 높게 나온다면 당분간 조심해야 되겠다. 연준의 태도도 계속 긴축적으로 나가면서 금리를 좀 더 많이 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외 지역은 이제 불가피하게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의 이제 글로벌 통화 체제는 달러 본위제입니다. 이제 금 본위제는 금에 의거해서 통화가 발행되는데 지금은 미국 외 지역들은 달러에 근거해서 통화를 발행하는 달러 본위제를 쓰고 있는데 이 달러 본위제 하에서는 달러가 강해지면 그 자체로 긴축 효과가 또 이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유엔이 지적을 했듯이 미국 외 지역에게는 상당히 힘든 시기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시는 호재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재가 반영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악재가 호재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bad is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를테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막 속도를 내는 것도 주춤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주식이 올랐다면서요. 이런 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말씀 앞서서도 주셨지만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켜 버리면 네.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온 세상 걱정이 없겠죠.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약간 뭐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와 무기란 무기는 다 써가지고 더 쓸 게 없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네. 전쟁이 거의 끝날 때가 됐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처럼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지표들이 사실 안 좋게 나와서 제일 안 좋게 나와서 더 이상 안 좋아질 수가 네. 없어 그러면 이게 바닥이네라고 이제 해석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비슷한 그런 좀 뉴스들 나온 게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아직 바닥 아니야 그러면서 바닥 징후를 생각하는 3가지 기준을 네. 발표한 게 있거든요. 뭐 그런 S&P 500의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ISM 제조업 지수가 45까지 내려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쳐주면 그때 이제 주식 마음대로 사도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고용 지표가 이제 불리하게 나오니까 전통적으로 아직까진 실업률이 여전히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 보건대 뭐 고용이 많아질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실업률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네. 무리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을 수는 없겠지. 네. 그럼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피봇의 심리가 발동을 하면 시장이 움찔움찔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의 심기를 또 건드리면 네. 언젠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 연준의 생각을 왜 또 제대로 잊지 못하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일갈하게 되면 시장은 또 쫄겠죠. 네. 예. 연준이 아무리 우리는 경기 침체 신경 안 써, 물가부터 잡아야 돼 하지만 지표상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 연준도 주춤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이게 사실 말이 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어휘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나쁜 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하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그 반대 현상이 좀 네. 나오려면 하락의 원인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증시의 하락의 원인은 글쎄요, 리세션이라기보다는 어떤 강한 뭐 CPI 지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에서의 강한 긴축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연달아 지금 발생이 되면서 증시가 이렇게 꼬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의 해소를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지표들의 오히려 반대 현상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연준이 금리를 다룰 때 보면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에 또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제 간밤에 같은 경우는요 ADP에서 나오는 그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는 좋았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움직여줬어요. 사실 이게 그래도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또 시장을 보게 됐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에 나오는 뭐 금리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증시 하락의 원인을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정반대 현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또 나중에 되면 또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표는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타이밍만 이런 기저로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 좀 반등이 나온 게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에서도 어떤 환에 대한 개입이 좀 있었고 영국에서도 있었던 거고
야, 우리가 이제 하다 호주 금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호주 금리도 보고 뉴질랜드 금리도 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각국의 금리들을 보면서 지금 미국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럼요. 이거 더 할 수 있겠어라는 심리가 좀 발동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뭐 지표들도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연준 피벗이란 워딩도 나온 거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을 좀 지지하는 그러한 타이밍이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호주 금리가 뭐 50bp를 올려, 네, 그죠? 그쵸. 우리가 그걸 뭐 언제 신경 썼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이게 사실 시황이 좋지 않을 때는 온갖 매크로 지표를 다 글쎄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네. 이제 사실 CPI도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던 네. 거고요. 사실 우리가 각국의 환율을 분봉 단위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주가 뭐 경제 지표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데 각종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표 일일이 다 확인하시죠? 저희는 이제 지표를 다 보는데 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호주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채권 쪽에서는 원래 호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호주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늘 그 다른 나라 중앙은행 정책을 선도합니다. 아, 호주가 먼저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이 특히 그 다른 나라라는 건 주로 이제 대영 제국 그 영연방이죠. 영연방 국가들이 다른 나라보다 통화 정책이 먼저 가요. 그리고 그 영연방 국가 안에서 제일 먼저 가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래요? 호주랑 뉴질랜드 얘네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호주가 원래 사람들이 다들 50bp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5bp만 올렸어요. 네. 이거는 마치 금리를 인하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금리가 최근에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호주의 어떤 경제 특수성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해보면 호주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를 좀 선도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달러가 꺾이고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연준 피봇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던 시기였는데 그 가장 시작점을 터트린 게 바로 이제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결정이 화요일에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특히 채권쟁이들은 몇 가지 보는 지표들 중에서도 이제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호주가 그렇게 뭐 큰 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 금리를 또 저희도 포함해서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호주가 통화 정책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늘 따라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호주랑 한국이 경제 구조가 특히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은 그런 특성들이 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아시아 태평양으로 묶이기도 하고 따라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호주까지 보내 이랬더니 호주를 봐야 됩니다. 네, 호주를 봐야 되는군요. 호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통화 정책도 굉장히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할 때 사람들이 돈 풀면 주가 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돈을 걷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얘기하는 그 돈, 네. 그 돈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음. 그럼 우리가 그 돈을 제대로 측정만 할 수 있다면 주식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돈을 뭘로 보냐면 연준의 대차대조표 안에 그 지급준비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지급준비금 우리가 보통 이제 지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지준이 연준의 부채에 있거든요. 그 부채에 있는 지급준비금만 트래킹을 하면 S&P 500을 약 한 달 앞서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지급준비금이 정확히 올해 작년 12월부터 꺾였거든요. 이제 연준이 양적 긴축을 그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왜 꺾였냐면 미국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은 세금을 걷으면 줄어들거든요. 그 영향이 이제 상반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급준비금이 크게 줄었고 그에 따라서 뭐 주식이 정확히 한 달 후행해서 따라갔고요. 지급준비금이 9월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도 뭐 조정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돈이 계속 이제 사그러드는 게 저희는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적 긴축 계속하면은 이제 그럼 끝이네. 주가 계속 안 좋겠네. 이렇게 이제 어둡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그 인간으로 치면 약간 비타민 같은 거여서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가 아예 작동을 못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레벨이 대략 올해 말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네. 내부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뭐 연준 긴축은 뭐 내년까지 계속 금리도 올리고 특히 양적 긴축 계속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굉장히 소수 의견인데 양적 긴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요. 네,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에게는 주식으로서는 반가운 얘기 아닙니까? 엄청 반가운 그쵸? 소식이죠.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제가 오늘 어두운 얘기를 할 테지만 절대 어두운 얘기가 아닙니다. 배드 이즈 굿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한번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계속 떨어지다가 요 며칠 미국 주식 튀어 올랐고 우리나라 주식도 뭐 그렇게 많이 튀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도 그렇고 좀 튀어 올랐잖아요. 네. 이거를 주식 용어로 고양이에 빗대서 데드캣 바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단지 데드캣 바운스냐 네. 아니면은 어떤 신호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여쭈려고 그랬는데 지금 채권 쪽에서의 소식은 이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줘서 난 고맙네요. 타이밍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개월의 시차는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네.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원래 사실 근데 시장을 보면은 7월 달 중순에 네. 한 달 정도 미국 시장이 제법 실하게 오르고 네. 우리 시장도 한 2,300선에서 2,500대까지 올라갔을 때 나온 얘기예요. 시장 추세 돌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로 미국 추세가 강하게 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악유가 있었던 게 그때도 데스켓 바운드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고 결국은 그분들의 주장이 지나고 나니까 맞았어요. 네.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또 반전이 나오고 추세를 돌린다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이제 오늘 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우리나라 주식 사회대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네. 내년 상반기에 2,600 간다고. 네. 근데 그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바닥이 2,000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지난주 말에 2,130선이라는 걸 찍었는데 그 100포인트 갖고 뭐 그런 좀 차이도 뭐 인정해 줄 수 없느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2,200대 중반까지 바닥에서 100포인트 들어줘서 이제 가까스로 2,200 회복했다 이런 와중에 2,000을 찍고 2,600을 갈 거냐 아니면 바로 그냥 스물스물하다 2,600 갈 거냐 이런 건 사실 차이가 크거든요. 네. 다시 한번 지금 2,300대까지 올라갔다가 2,000을 한번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남아있는 데스켓 바운드로 해석하면 당연히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뭐 말씀 주신 건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여러 가지 사실 글로벌 IB 쪽이나 이런 데서도 미국이 현재 지난주 불후에서 받은 어떤 바닥 지수가 찐바닥이라고 생각은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찐바닥 아니야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8월 중순부터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추풍낙엽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 코스피가 2,000선이 절대 하방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걱정했잖아요. 앞에 일자 그릴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이랬었는데 모건 스탠리의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2,000까지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2,000 정도에서는 돌아선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뭐 그 2,000이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지수의 저점이 2,000 초반을 찍을 것이다 아니면 2,000을 살짝 깰 것이다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레벨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뭐 약간은 다른 결의 얘기일 수가 있지만 최근에 많이 도는 얘기 중에 이제 올해 주식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러시아 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러시아 수익률보다 안 좋더라고요. 코스닥이. 그 정도로 많이 빠진 거고 이제 외신에서 뭐 모건 스탠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외신에서 또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 최근에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스리랑카랑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식을? 예. 스리랑카는 지금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나라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주식의 퍼포먼스 자체는 우리나라 퍼포먼스가 올해 역대급으로 안 좋은 건 지금 사실이에요. 그만큼 싸긴 싸죠. 싸긴 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등이 굉장히 아직은 작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추세의 전환으로 볼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앞서 이제 채권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막 이제 10월 달 들어온 초입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시간 테이블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10월 달부터 12월까지면 3개월인데 이 3개월 동안 지수가 마냥 올라갈 수는 전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떤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일정 수준의 반등이 나오고 나면 또 한 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4분기를 어떤 그렇다고 또 밑으로 떨어지는 데는 한계는 있다라고 보고 2000이 만약에 깨진다? 저는 절호의 매수라고 보거든요. 네. 그 포인트까지 진짜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2200, 얼마 전까지 또 2100을 보여줬던 그러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아주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4분기를 어떤 현명하게 어떤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시면 이것에 대한 성과를 내년 상반기 때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포트를 좀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은 좀 시장은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약간은 느긋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거의 저점, 거의 바닥이다라는 데는 다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바닥 또는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채권도 역시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으로. 지금 채권애들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격으로 치면은 채권이 굉장히 싸졌고요.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네. 보통은 이제 주식이 안 좋을 땐 채권이 좋고 이런데 글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보니까 네. 둘 다 같이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뭐 저희는 하우스뷰 자체가 저희도 주식 전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밸류 면에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추천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저희 회사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어떻게 보다 보니까 채권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경기가 안 좋을수록 채권 가격은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통 채권하는 사람들을 저 포함해서 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튀어오르니까. 예, 저희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좋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제일 좀 긍정적인 주식 전략 예. 전망을 말하게 돼버렸습니다. 원래 어둠의 자식인데 그 S&P 500 기준으로 예. 500 기준으로 그 지난 S&P 500은 데이터가 기니까 지난 한 150년간의 이제 패턴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패턴 분석하시는 거에 따르면 이 할로윈 때 매수해서 그러니까 10월 말이죠. 네. 10월 30일. 그때가 또 그 할로윈 때죠. 더불어서 중간 선거가 있는 바로 직전에 네. 매수를 해요. 그리고 1년 후, 그러니까 내년 10월이네요. 내년 10월까지 보유했을 때 네. 수익률을 한번 지난 150년 동안 뽑아봤습니다. 네. 제일 수익률이 나빴을 때가 네. 7%. 나빴을 때가 7%. 네, 제일 나빴을 때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났다는 얘기고요. 네. 제일 수익이 좋았을 때가 한 38% 정도 났었는데 물론 과거의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건 없고 주가가 뭐 12월까지 폭락했다가 뭐 올라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할로윈 패턴과 중간고사 패턴이 이번에 겹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괜찮은 어떤 패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겠나. 다만 저점이 10월 말일지 뭐 12월일지 뭐 내년 1월일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 채권쟁이고 그렇긴 한데 밸류상은 확실히 굉장히 싸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특히 코스피 미국보다 코스피가 훨씬 밸류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저희 퀀텀 투자의 네. 전문가가 네. 나오셨었어요. 퀀트 투자죠. 퀀트 투자. 예.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예. 그 저랑 비슷하게 연구하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는 자료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자료로. 그분은 이제 이걸 뭐로 표현했냐면 우주의 기운이 세 가지가 맞닥뜨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뭔가 신뢰도가 조금 아니 오늘 요 얘기예요. 요 예, 얘기를 예. 이제 세 가지를 그냥 그분은 우주의 기운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비슷한 얘기를 오늘 같이 하셔서 우주의 기운이라기보단 지구의 자전축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와닿거든요. 실제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주 얘기 나오면 사실 뭐 대항할 얘기가 없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저희들 뭐 한마디로 지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주식쟁이, 채권쟁이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며칠 상관의 이런 관점 이런 네. 것들에 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원래 지금 연속성도 없이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내리고 이런 네.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잠깐 올라도 이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이고 조금 사실 채권은 긴 텀으로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니까 지금 보면 대세적으로 가장 바닥권에 있다라는데 이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이제 10월 30일, 저 10월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중간 선거 있기 전 매수 포인트라는 얘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굉장히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힘이 나네요. 네, 앞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네. 힘이 나는 소리고 이게 1년 주기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 150년의 데이터를 네. 1년 동안 7%면 훌륭하죠. 훌륭하죠. 네, 훌륭하죠. 네. 그게 가장 안 좋았을 때라고 하니까 네. 물론 이제 드롭다운 자체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밑으로 드롭다운이 더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더 높겠죠. 네. 굉장히 반가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물려 있잖아요. 거의 지금 반토막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만약에 야 요거 새로운 기회인데라고 생각하시면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이걸 물타기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이러면 뭐 이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제 채권 얘기도 좀 네. 해야 되니까 네. 주린이의 관점이 아니고 채린이의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상품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채권 쪽에. 네.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채권은요 그 기관 투자자만 합니다. 예. 개인들은 사실 거의 안 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특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올해 초부터였는데요. 이제 한국전력이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뭐 낮게는 뭐 3% 초반에서부터 요즘 뭐 4%대까지 발행을 하니까 이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강남의 이제 현금 부자들 네. 이런 분들은 돈이 많고 뭐 이제 강남에서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작년에 부동산을 파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놀릴 데가 없으니까 대단한 안목들이세요. 돈은 역시 부자들에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도 정부가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에이 그냥 뭐 비쌀 때 팔자 뭐 이랬나 봐요. 그 돈들이 뭐 몇십억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채권이 보통 몇십억이면은 채권은 이제 짜투리라고 하거든요. 네, 채권은 왜냐면 한 건당 보통 100억씩 거래가 그래요. 단주죠. 예, 단주가 100억이거든요. 소위 덩어리가 크군요. 저희가 그 단주가 100억이어서 하다가 이제 한 10억, 20억 들어오면은 그냥 짜투리 잘 거래가 안 돼요. 왜냐면 짜투리예요. 주식도 이제 그 딱 덩어리로 가져와야지 이제 거래가 되지. 덩어리에서 작게 가져오면은 이게 맞추지가 않으니까 모아서 또 이게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짜투리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짜투리를 이제 증권사 같은 이런데 이제 소매 지점에서 모아가지고 우리 뭐 한국전력 뭐 몇천억 단위로 사겠다 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한국전력이 지금 뭐 3, 4%의 거래가 되니까 뭐 망할 리도 없고 지금 심지어 국채도 지금 4%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 같은 공사체들도 뭐 한 4, 5% 될 거고 회사채들은 더 높게 거래가 되겠죠. 그럼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나는 어차피 부도만 안 내면 되니까 만기 보유한다고 치고서 채권을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증권사 지점에서는 많이 있으시고요. 다만 이런 채권들은 중간에 팔기가 좀 어려워요. 짜투리인 것도 있고 이제 그 채권에서는 유동성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는 거의 힘들다고. 1년물입니까? 보통 이제 2년짜리 이하로 이제 그 소매점에서는 많이 파시고요. 증권사 지점 이런 데서 이제 팔고 있고요. 나는 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국채 ETF가 있습니다. 네, 국채 ETF. 그 여러분들이 HTS 키시면 그냥 주식 거래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신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거기에 있어요. 있습니다. 국채 10년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주식 사듯이 하는 거예요? 주식 사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국채 10년물이 4% 정도 되는데 그걸 갖고 계시면 4%는 이제 1년 동안 먹기는 하는데 다만 중간에 금리가 오르면 거기서 약간 까먹는 거고 금리가 거기서 떨어지면 4%에다가 더 얹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손익이.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그 어쨌든 그 내년까지는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들 채권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내년까지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낮아진다. 이게 맞습니다. 상식이니까. 그러면 내후년쯤에 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 채권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채권도 주식처럼 예. 바닥에서 사서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값 올라가니까 예. 그때 판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저 큰 그림에서 맞고요. 네. 다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작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2, 3년 동안 올리지 않겠다. 올리지 않겠다. 예, 올리지 않겠다. 제로금리 계속 간다. 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지금 올리고 있죠. 있는 거죠. 네. 내년까지 올리겠다. 내년까지 올리겠다잖아요. 네, 네. 그거를 어떻게 믿죠? 아. 작년에는 2, 3년 동안 제로금리 아. 가겠다고 했지만 네. 이렇게 올려지 않습니까? 결국 올렸다. 그럼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 올리는데, 올리겠다고 했지만 예.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믿냐는 그럼 겁니다. 채권엔 좋은 거네요. 채권은 좋은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중앙은행의 말에 너무 귀 기울여서 야 진짜 저렇게 되려나 보다 저렇게 한대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수익률로 따지면 예. 지금 채권에도 좋은 거지만 예. 그렇게 되면 주식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일관되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일관되게. 그러면 일관되게. 주식은 나르거든요. 그럼 날아가는 거죠. 그럼 채권도 나릅니까? 수익률로 수익률로 채권도 봤을 수익률로 보면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아.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더 수익이 많이 납니다. 아, 그래서 그렇지만 채권으로도 뭐 채권은 안정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군요. 예. 절대 망하지 않는 게 이제 아. 채권이고 원금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게 예. 이제 채권의 특징인 거고 수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난 그래도 약간 많이 먹고 싶다. 그럼 좀 긴 채권으로 담고 계시면 되고 내년에 금리를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 4%까지 올릴 것 같다.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4%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시장 금리는 한국은행이 4%까지 금리를 올릴 거를 현재 국고채 금리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4%까지 못 올려봐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국고채 금리 너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떨어지겠죠. 아. 그럼 난 4%는 당연히 먹고 거기에 금리 떨어진 거에 대해서 또 먹고 아. 이런 식으로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직접 먹듯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예. 확실하게 먹는 4%가 있고 예. 금리는 언젠간 떨어질 테니 예. 확실하게 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채권이 올라갈 때 또 이 부분만큼 또 먹고. 이것이 워렌 버핏이 얘기한 안전마진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네.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그렇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갈 때는 주식도 주식이야. 튀니까 예. 그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 더 몇십 %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채권 쪽보다는 주식에서 네.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안정 마진. 플러스 마진 예.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채권은-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채권은 보수적입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사실 지난주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제 채권 하시는 분이 네. 나왔을 때도 사실 결론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잘하고 놀던 바닥이 이쪽이라 채권이 저런 정도의 행태를 보이면서 지금 뭐 4% 정도 내외를 고점을 치고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단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5만 원대 초반 정도에 있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한 30%쯤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심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저 같으면 만약 금리가 최고치에서 이제 하향세를 보이는 게 훨씬 눈에 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들으면 딱 욕먹을 소리지만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다 매수할 것 같습니다. 신용으로요? 네. 신용 말고 있는 돈 가지고 해야 되죠. 가장 바닥에서 신용을 쓰셔야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다들 레버리지 쓰지 말라 물론 지금장에서 무조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닥이라고 하면 거기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지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다달이 100만 원을 넣을 것 같으면 50만 원은 삼성전자에 넣고 50만 원은 국고채 10년물에 넣어서 양쪽을 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야수의 심장을 나중에 그렇게 해보시고 수익률 비교를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원래 제도권 베이스가 선물 옵션 딜러로 시작을 했어요. 더 야수의 심장. 그러니까 선물 옵션 하다가 이제 주식하다가 이제 채권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제 베이스에서는 채권이 그렇게 흥미는 안 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 수익률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고 네. 채권도 사실 힘든 국면인데 결국 금리가 어떤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는 국면이 되면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네.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요. 주식은 일단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좀 갈릴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를 내리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온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리세션인데 이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생각보다 시장의 컨센보다 강하게 오게 되면 채권 투자가 유리하긴 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뭐 단위가 거의 단주가 1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100억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내실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정말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이 채권 얘기를 사실 조금 하시더라고요. 올해 말고 네. 내년에 어떤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피크아웃을 찍는 국면에서 즉 이분들은 경기 침체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 변동성이 크고 불안전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생각하셔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 힘든 이유는 자꾸 보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꾸준히 느긋하게 멀리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오늘 또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쉬는 날이라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